안녕하세요 친구들. 성호박물관에서 온 진솔샘 선생님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업의 제목은 열려라 성호사설입니다. 혹시 성호사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성호사설은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과연 성호사설이 누가 쓴 책인지, 어떤 책인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해요. 먼저 성호박물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친구들, 박물관이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박물관은 역사적인 물건, 유물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전시하고 이렇게 교육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그럼 성호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일까요? 성호박물관은 안산의 위인인 성호이익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성호이익과 관련된 옛날 물건들을 볼 수가 있지요. 성호이익이 누구냐고요? 성호이익은 조선시대 실학자인데요. 성은 이, 이름은 이, 앞에 성호는 호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름 앞에 별명처럼 호라는 것을 붙여 썼답니다. 친구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위인들의 이름들을요. 추사 김정희, 호은 정몽주, 태계 이황, 율곡 이이처럼요. 이제 박물관 이름이 왜 성호박물관인지 알겠죠? 바로 이익 선생님의 호를 따서 붙여진 이름인 거예요. 성호박물관은 안산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옛날에 성호이익 선생님이 살았던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성호박물관에는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된 천금물전도 소장되어 있어요. 천금물전은 성호이익의 아버지 내산 이하진이 쓴 책입니다.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봅시다. 안산시에는 성호이익 말고도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인들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도 많이 있겠지요. 성호박물관은 여기 안산 이동에 위치해 있고요. 안산 성포동에는 단원미술관이 있습니다. 단원미술관은 누구와 관련된 곳일까요? 네, 화가 김홍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김홍도의 호가 바로 단원이었죠. 다음은 안산 구곡동에 있는 청문당입니다. 청문당은 조선시대 전통 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용신 기념관이에요. 최용신 기념관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던 최용신 선생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봅시다. 안산시의 위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위인은 효와 강세황입니다. 강세황 선생님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화가예요. 강세황 선생님은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분이래요. 그림만 잘 그린 것이 아니라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셨다고 합니다. 바로 단원 김홍도에게 그림을 가르친 스승님이었다고 합니다. 또 강세황 선생님은 우리가 앞서 봤던 청문당에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했어요. 여기서 안산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시도 짓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다양한 교류를 했는데요. 바로 이때
성우이익 선생님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강세왕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들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나요, 그림 속에? 네, 산과 나무, 바위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풍경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을 산수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 역시 산수화인데요. 이 그림은 강세왕 선생님이 성우이익 선생님의 부탁을 받아서 그려준 그림이라고 해요. 제목은 도산서원도입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두 번째 위인은 단원 김홍도입니다. 김홍도 선생님은 모두가 알다시피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죠. 김홍도 선생님은 모든 장르에 능하셨지만 특히 일상생활을 그린 풍속화로 유명합니다. 친구들, 안산시에 단원구가 있잖아요. 이 단원구라는 지명 역시 김홍도 선생님의 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김홍도 선생님은 강세왕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려 7살 때부터 13년 동안 그림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강세왕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도화서 화원이 되었습니다. 도화서 화원은 궁궐의 그림을 그리는 전문 화가입니다. 도화서 화원 중에서도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원만이 왕의 초상화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김홍도 선생님이 왕의 초상화를 그렸답니다. 당시의 왕은 정조였어요. 김홍도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볼까요? 마을 사람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두 번째 그림은 돗자리를 짜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그림은 서당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김홍도 선생님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남기셨어요. 이런 그림들을 풍속화라고 부르는 거죠.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세 번째 위인은 최용신입니다. 최용신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셨어요. 교육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최용신 선생님은 지금의 안산 본우동인 샘골 마을에 학교를 세웠어요. 이 학교의 이름은 샘골 강습소였답니다. 이곳에서 뭘 가르쳤냐고요? 바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최용신 선생님은 왜 한글을 가르치셨을까요? 일제강점기는 어떤 시대였죠? 맞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용신 선생님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최용신 선생님의 훌륭한 삶은 글로도 쓰였는데요. 소설가 신훈이 최용신을 모델로 해서 상록수라는 소설을 썼답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마지막 위인은 오늘의 주인공, 성후이익입니다. 이익 선생님은 안산의 옛날 마을인 첨성리에 살았고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어요. 실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했던 학자죠. 실학은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이익 선생님은 책도 많이 남기셨는데요. 성호사설과 과구록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려면 방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직접 관찰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관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겁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그럼 성후이익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익 선생님은 1681년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안산에서 태어나신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태어나시기는 평안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안도는 지금의 북한인 곳이죠. 왜 평안도에서 태어나셨냐 하면 이익 선생님의 아버지 매산 이하진이 평안도로 유배를 갔기 때문이에요. 바로 유배를 갔던 그때 성후이익 선생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하지만 이익 선생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힘든 유배 생활 때문이었죠. 사실 이익 선생님의 아버지는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올 만큼 똑똑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홀로 남았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안산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당시 안산의 첨성리라는 마을로 오게 됐는데 첨성리라는 마을 근처에는 성호라고 하는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익 선생님의 호가 성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호수의 이름을 따서 호를 지은 것이죠. 이익 선생님은 어린 시절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해요. 대신 형한테 공부를 배웠고 집에서 독학을 했습니다. 이익 선생님은 공부도 곧잘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에서는 탈락을 했다고 해요. 왜 탈락했나 하고 봤더니 이름을 격식에 맞지 않게 썼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을 하게 되었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했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까지 잃고 맙니다. 형도 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왕의 미움을 받아 곤장을 맞게 됐는데 그로 인해 죽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큰 슬픔에 잠긴 이익 선생님은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과거 공부를 하지 않겠다. 대신 안산에 평생 머물면서 백성들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요. 바로 실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거죠.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이익 선생님의 실학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이익 선생님은 조선 후기 실학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학이란 대체 뭘까요? 실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공존했던 삼국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북국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려 시대, 그리고 어떤 시대로 이어졌나요? 맞습니다. 바로 조선 시대죠. 성우 이익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는요, 전기와 후기로 시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이 전쟁은 무엇일까요? 바로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이에요. 다들 알죠?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이 끝난 후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이때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는 않고 서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싸우기만 했대요. 형식과 명분만 따지면서 말이죠. 바로 이때 실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실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연구했답니다. 그 중심에는 성우 이익 선생님이 계셨죠.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봅시다. 실학자였던 성우 이익 선생님은 농사 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이익 선생님은 음식 중에 콩을 제일 좋아하셨는데요. 왜 하필 콩을 좋아하셨을까요? 당시에 쌀보다 저렴하면서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삼두회라는 모임까지 열었답니다. 삼두회는 콩으로 만든 3가지 음식을 나눠 먹는 모임이었어요. 이 3가지 음식에는 콩나물, 콩장, 콩죽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익 선생님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비판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봅시다. 성우 이익 선생님이 삼두회를 열어 나눠 먹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내가 삼두회를 연다면 어떤 음식들을 차릴까요? 스티커로 한번 붙여봅시다. 이번에는 성우사설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성우사설은 성우 이익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익 선생님은 무려 40년 동안 차곡차곡 글을 써서 모아놓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책을 80세가 되셨을 때 책으로 엮었습니다. 성우사설은 식물, 동물, 음악, 천문, 역사, 제도,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친구들 지금은 뭔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죠? 네, 네이버, 구글 검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죠. 바로 이 성우사설과 같은 백과사전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 성우사설 같은 경우에는 총 3,000여 개의 항목, 그리고 30여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얼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익 선생님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성호사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성호사설은 크게 5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만물문입니다. 만물문에는 동식물, 곤충, 의식주, 풍속, 음악, 생활 등 세상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천지문에는 우주현상, 별자리, 자연, 지리 등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인사문에는 사람과 사회 사이의 문제, 이를테면 토지제도, 과거제도, 신분제도 등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경사문에는 유교 경전과 역사책을 읽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시문문에는 시와 문장에 대한 생각 그리고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활동지 빈칸에 이 책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아래의 내용을 성호사설에서 찾으려면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할까요?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사다리 타기로 연결해봅시다. 빈칸에는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과거 제도를 찾아보려면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바로 인사문이죠. 그럼 시는요? 시문문입니다. 쇳덩구리는요? 곤충이니까 만물문이겠죠. 별자리는요? 네, 천지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요? 네, 경사문이죠. 성호 이익은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호사설에 있는 설명을 보고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맞은 사진을 연결해 봅시다. 자, 이제 성호사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천지문은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했죠. 해와 달, 바람과 비, 우리나라 산과 강에 대한 글이에요. 이익 선생님은 서양 천문학을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지동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이론이죠. 또 천지문에는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이고 독도도 울릉도에 속한다고 적혀 있어요.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봅시다. 다음은 만물문입니다. 만물문에는 인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글이 실려 있다고 했죠. 이익 선생님이 음식, 곤충, 동식물 등 다양한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관찰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망원경, 자명종, 안경 등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거문고와 가야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봅시다. 다음은 경사문입니다.
경사문에는 유교 경전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했죠. 이익 선생님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책을 많이 읽고요. 그것 중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또 학문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과 역사책을 읽는 태도를 중요시 여겼어요.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봅시다. 다음은 인사문입니다. 인사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제도 등 인간과 사회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비판하고 바꾸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익 선생님은 특히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비판했어요. 양반의 자식은 계속해서 양반이 되고 천민의 자식은 대를 이어 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신분제도를 비판한 거죠. 또한 당시에는 노비를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이러한 노비 매매 제도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여서 농민들이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땅을 조금씩 나눠주고요. 그 땅은 팔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며 활동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봅시다. 다음은 시문문입니다. 시문문에는 시와 문장에 대해 소개하고 평문한 글들이 실려 있어요. 이익 선생님은 시가 쓰인 배경에 대해 알고 나서 시를 읽으면 그 시의 의미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호사설까지 모두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오늘 수업을 잘 들었는지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려고 해요. 퀴즈를 잘 듣고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성호 이익은 안산에서 태어났다. 정답은 X입니다. 성호 이익 선생님은 평안도에서 태어났고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였죠.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성호 이익은 과거에 최종 합격하였다. 정답은 X입니다. 최종에서는 탈락을 하고 말았었죠. 이유인즉슨 이름을 격식에 맞지 않게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성호 이익은 고기 요리를 가장 좋아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콩 요리를 가장 좋아하셨죠. 그래서 삼두회라고 하는 모임까지 열었었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성호 이익은 형에게 공부를 배웠다. 정답은 O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성호 이익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 정답은 O입니다. 다음 문제. 성호 이익은 강세황과 친구였다. 정답은 O. 너무 쉽죠? 다음 문제 갑니다. 성호 사설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정답은 네, O가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호 사설은 총
6개의 부문으로 되어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몇 개의 부문으로 되어 있었죠? 네, 5개의 부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우이익과 성우사설에 대해 많이 알게 됐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성우사설 팝업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